세월은 흘러 무당파 조사 장산봉은 어느덧 90세가 되었다. 장산봉이 가장 아끼는 7제자 가운데 셋째인 유대암은 절강성 동쪽, 전단강 남한에 다다랐다. 유대암은 지금 장산봉의 90세 생신 축하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당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연초에 장산봉은 유대암에게 양민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극악무도한 도적대가 강남 복건성 일대를 휩쓸고 다닌다고 하니 가서 그 도적대의 수계를 처단하라고 명했다. 당초 유대암이 스승의 명을 받고 무당산을 떠날 때는 넉넉히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적대의 수계가 무당파에서 고수가 파견된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쳐 종적을 감춰버리는 바람에 유대암은 그 도적대의 수계를 추적하는데 2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결국 추적 끝에 임무를 완수하기는 했으나 스승의 90세 생신에 맞춰 무당산으로 복귀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지금 유대암이 도착한 전단강 남한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국가에서 찻잎과 소금을 전매품으로 지정해서 극도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시절이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바닷가에 살면서도 국가에서 판매하는 관염을 사먹지 못하고 암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소금을 구했다. 그러다 보니 소금 밀매 상인들은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세력을 키웠다. 사람들은 소금 밀매꾼들을 영효라고 불렀다. 강남 지역에는 소금 밀매업자들이 만든 회사파라는 곳이 유명했다. 유대암은 저녁 무렵 암동진에 도착했으나 밤중에는 강을 건너줄 나룻배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조그마한 객점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다. 저녁밥을 먹고 일찌감치 침상에 누우려고 하는데 객점 앞마당이 소란스러웠다. 유대암이 문 밖으로 나가보니 20명이 넘는 여모 패거리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공을 익힌 사람들로 소금 광주리를 떠매고 있었다. 모두 회사파 소속의 고수들인 것 같았다. 유대암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옅은 잠에 빠졌던 유대암이 조용히 눈을 뜨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옆방 손님이 깨지 않도록 우리 조용히 빠져나가세. 자칫 잘못하면 귀찮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러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앞마당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들기 전에 봤던 회사파 고수들이었다. 유대암이 슬그머니 일어나 창문 틈을 통해 보니 회사파 여모들은 저마다 소금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씩 조용히 객점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유대암은 그들이 불법 소금 밀매를 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러나 소금 밀매를 위해서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수가 움직이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정도 숫자의 고수들이라면 관청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병력이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유대암은 병기와 암기보따리를 등에 메고 소리 없이 창문으로 빠져나와 그들의 뒤를 밟았다. 유대암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점으로 보일 만큼 충분히 거리를 두고 귀를 기울여 소리로만 방향을 쫓았다. 회사파 고수들은 무슨 일이 그토록 다급한지 길만 재촉할 뿐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 그 덕분에 유대암의 추격은 수월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선두에 선 사람이 어둠 속을 향해 누구냐고 낮게 호통쳐 물었다. 몰래 뒤쫓아오던 유대암은 가까운 곳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둠 속에서 하얀 장포를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통 무림에서는 야간에 활동할 때 적의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검정 옷을 입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버젓이 흰옷을 입고 나타난 것을 봐서는 자기 무공의 자부심이 높은 사람 같았다. 그 남자는 회사파 고수들에게 도룡도 일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회사파 무리의 우두머리가 그럴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흰옷의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회사파 무리 중 하나가 자기들을 얕잡아 보는 듯한 그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그 순간 하얀 옷자락이 펄럭이더니 어느새 회사파 고수 앞에 흰옷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회사파 고수의 목을 잡았다. 흰옷 입은 남자에게 욕을 하던 남자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깜짝 놀란 동료들이 흰옷 입은 남자를 붙잡으려 했으나 흰옷자락 두세 차례 펄럭였을 뿐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놀라기는 유대암도 마찬가지였다. 방금 흰옷 입은 남자의 얼굴은 어둠 속이라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남자가 사용한 무공은 소림파 대륙금 강조와 비슷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말투를 들어보면 분명 머나먼 서북상 서유에서 온 사람이 분명했다.
유대함의 머릿속이 복잡한 그때 해사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좀 전 흰옷 입은 남자의 공격으로 죽은 동료의 시체를 옆으로 옮겨놓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대함은 죽은 시체를 살펴봤다. 목젖 부위에 조그만 구멍 2개가 뚫려 있었다. 유대함은 자신이 어떤 큰일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해사파의 뒤를 쫓았다. 해사파 무리는 어떤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아마도 그들의 목표였던 것 같았다. 그들은 대나무 광주리를 내려놓더니 저마다 나무 주걱을 하나씩 꺼내들고 광주리 속에서 소금을 퍼내어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다. 유대함은 귀한 소금을 흙바닥에 마구 뿌려대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소금 나달이 제 몸에 튈까봐 무척 조심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지금 그들이 땅에 뿌리는 것은 독소금일 것이다. 유대함은 조용히 저택 뒤편으로 가서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저택의 규모가 굉장했다. 건물이 4채로 이루어진 저택이었는데 건물 간의 공간도 엄청 넓은 대저택이었다. 유대함이 경계심을 돋우며 살펴보던 중에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다. 저택 한복판쯤 되어 보이는 대청 쪽에서 불길에 장작 타들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유대함이 대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느닷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왔다. 유대함은 즉시 걸음을 멈추고 안을 살펴봤다. 거기에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화덕이 하나 있었다. 화덕 양 곁으로 3사람이 갈라서서 엄청나게 큰 풀무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아궁이에 열심히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화덕 위 불길이 치솟는 한가운데 길이 3첩 남짓한 대도 한 자루가 시커먼 몸뚱이를 맹렬한 불길 속에 떠맡겨둔 채 말없이 누워 있었다. 유대함이 서 있는 위치는 화덕에서 30척이나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그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화덕의 불길은 붉은 빛깔에서 차츰 새파란 빛깔로 변하더니 마침내 새하얀 백열의 빛깔로 바뀌었다. 그대로 백열에 휘말린 거대한 칼날은 여전히 거무튀튀할 뿐 끝내 달궈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느닷없이 지붕 위에서 누군가 희대의 보도를 훼손하지 말라며 호통쳤다. 유대함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좀 전에 해사파 고수 하나의 목숨을 끄는 그 흰옷 입은 남자였다. 그 남자는 뒷짐을 진 채 화덕 쪽으로 갔다. 화덕에서 풀무질을 하던 3사람은 장백삼금이라 불리는 늙은이들이었다. 장백삼금은 흰옷 입은 남자를 보자 말대꾸 한 번 없이 바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흰옷 입은 남자가 뒷짐을 풀지 않고 살짝 몸을 비트는 정도로도 피할 수 있을 만큼 허무했다. 장백삼금의 무공이 약한 것일까? 흰옷 입은 남자의 무공이 너무 강한 것일까? 유대함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장백삼금 중 2사람의 협공 속으로 몸을 밀어 넣은 흰옷 입은 남자가 양손을 내뻗어 한 손에 한 명씩 붙잡았다. 그러자 2 늙은이의 손목뼈가 동시에 부러졌다. 나머지 한 명이 불집게를 찾아 들고 화덕 불길 속에서 대도를 끄집어냈다. 늙은이가 칼자루를 움켜잡는 순간 살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새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코에 누린내가 확 들어왔다. 대도를 든 늙은이의 오른 손바닥은 불덩어리 같은 칼자루에 쩍 눌어붙고 말았다. 그래도 늙은이가 대도를 놓지 않고 번쩍 치켜들자 순간 몸이 뒤로 거꾸라질 듯이 휘청했다. 늙은이는 본능적으로 재빨리 왼손바닥으로 칼등을 떠받치고 나서야 겨우 중심을 잡고 바로 설 수 있었다. 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냥 한 손만으로 쳐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 보였다. 허나 이렇게 되니 칼등을 떠받친 왼손바닥마저 살이 타들어갔다. 그걸 보자 흰옷 입은 남자가 늙은이의 뒷덜미를 덥석 움켜잡고는 늙은이와 칼을 한꺼번에 이글거리는 화덕으로 냅다 던져버렸다. 그때 유대함이 몸을 허공으로 날려 불구덩이 속으로 추락하는 늙은이의 상투를 움켜잡고 화덕 곁으로 사뿐히 내려섰다. 흰옷 입은 남자와 장백삼금도 일찍부터 유대함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는 있었다. 하지만 도룡도 일이 급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끼어든 유대함이 상승무공을 드러내자 모두가 놀랐다. 그리고 놀라기는 유대함도 마찬가지였다. 흰옷 입은 남자가 유대함이 사용한 무당파 경공인 재운종을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려놓기는 했지만 흰옷 입은 남자가 무당파의 무공을 알아보는 바람에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된 유대함이었다. 흰옷 입은 남자는
해사파 고수를 죽일 당시에도 유대함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유대함이 소림사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소림파 무공을 사용하느냐고 하자 흰 옷 입은 남자가 놀랬다. 이로써 유대함은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불덩이 같은 도룡돌을 들고 있는 늙은이는 해동청 덕성이었다. 덕성이 도룡돌을 화덕에서 꺼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장백상금의 나머지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적인 흰 옷 입은 남자를 곁에 두고도 덕성을 향해 몸을 틀어 달려들 듯 무게중심을 앞으로 기울였다. 덕성은 이제 모두가 자기가 들고 있는 도룡돌을 노린다고 생각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덕성이 선택할 길은 하나뿐이었다. 덕성은 도룡돌을 미친 듯이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흰 옷 입은 남자조차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도룡도의 궤적 속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벌었다고 생각한 덕성은 뒤돌아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남자와 장백상금의 나머지 두 사람도 전력 질주를 하며 덕성을 뒤쫓았다. 덕성이 대문을 도룡도로 쪼개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뒹굴었다. 뒤따라 나왔던 세 사람도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장백상금의 두 사람은 덕성처럼 땅바닥을 뒹굴었다. 그나마 내공이 높은 흰 옷 입은 남자는 땅바닥을 뒹굴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흰 옷 입은 남자는 비틀거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해사파는 흰 옷 입은 남자에게 동료를 잃었지만 지금은 복수보다 도룡도가 우선이라 그를 뒤쫓지 않았다. 대문을 넘지 않은 유대함은 아까 해사파가 저택 주변에 뿌려둔 독소금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유대함은 그대로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탁자와 의자 같은 것들을 대문 밖으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긴 의자 두 개를 세로로 세워 한 발에 하나씩 발등에 끼웠다. 마치 서커스 공연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나무로 된 긴 다리를 얻은 유대함이 밖으로 나왔다. 다리에 공력을 집중시킨 유대함이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미리 던져놓은 탁자들을 차서 해사파 사람들에게 날렸다. 그 틈에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숙여 덕성을 잡아채고는 냅다 뛰었다. 그 뒤를 해사파 영효들이 뒤쫓았다. 성큼성큼 뛰어가다 독소금을 뿌려둔 지역을 벗어나자 몸을 띄워 공중에서 뒤로 도는 탄력을 이용해 발에 끼고 있던 의자 두 개를 날렸다. 공력이 실린 의자는 무서운 속도로 뒤쫓아오는 해사파를 향해 날아갔다. 그러고는 공력을 높여 경공을 펼치니 해사파와 거리가 무서운 속도로 벌어졌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유대함은 어느 바닷가 해안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달빛 아래 들쳐매고 있던 덕성을 해변에 내려놓고 보니 독에 중독되어 얼굴빛이 보라색이 되어 있었다. 유대함은 덕성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독소금을 씻어버리기 위해 바닷물에 덕성을 담갔다가 건졌다. 유대함이 주변을 살펴보니 암벽 위에 있는 사당이 하나 보였다. 올라가서 보니 그 사당 간판에는 해신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마도 어민들이 출항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 같았다. 급한 대로 유대함은 가지고 있던 천심해독단을 먹여 덕성을 안정시켰다. 그러고는 덕성에게 도룡도를 해사파에 돌려주고 해독제를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덕성은 죽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무림에는 무림의 지조는 도룡보드라 천하를 호령하니 감히 따르지 않을 자 없도다. 위천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예봉을 타투랴? 라는 말이 있다. 그런 덕성을 보며 유대함은 안쓰러움을 느꼈다.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죽고 난 다음에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았다. 그때 유대함의 귀에 여러 사람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느덧 해사파 영효들에게 해신당이 포위당했다. 잠시 안과 밖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 발로 문을 걷어참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독소금을 마구 뿌리기 시작했다. 뒤이어 수많은 암기들이 여기저기 날아들었다. 유대함은 얼른 사당에 모셔놓은 신상 뒤에 숨어서 공격을 피했다. 그때 누군가 지붕 위에서 기왓장을 뜯어내고 아래를 향해 독소금을 마구 투척했다. 놀란 유대함은 주먹에 공력을 실어 신상을 쳐서 구멍을 뚫고 비좁은 신상 안으로 꾸역꾸역 몸을 집어넣어 쏟아지는 공격을 피했다. 한참을 비오듯 쏟아지던 공격이 멈췄다. 그리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로는 대략 10필가량인 것 같았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해가 빛나고 달이 비추니 천응이 나래를 펼치도다. 이 말을 듣고 해사파 영묘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해사파 영묘들 중 누군가 겁먹은 목소리로 천응교라고 외쳤다. 이미 그들은 도망치기 늦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천응교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해신당 앞에 도착한 천응교 사람들 중 하나가 천응교 천시당 이당주가 오셨다고 해사파 영묘들에게 소개했다. 천응교 사람들 역시 목적은 도룡도였다. 이당주가 해사파 영묘들에게 도룡도의 행방을 묻자 그들은 해신당 안에 있는 자들이 훔쳐갔다고 했다. 이당주는 해사파를 시켜 독소금을 치우게 하고 해신당 안을 뒤져 도룡도를 가져오라고 했다. 마지못해 이당주가 시키는 대로 영묘들은 독소금을 치우고 해신당 안을 뒤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룡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당주가 자기를 속였다며 영묘들을 추궁하자 그들은 아마 덕성을 데리고 도망친 자가 가져갔을 거라고 유대함을 도둑으로 지목했다. 그러자 천응교 사람들은 모두 말머리를 돌려 자리를 떠났다. 신상 안에서 숨죽이며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유대함은 분명히 덕성이 도룡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룡도가 사라졌다는 게 이상했다. 일단 해사파까지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나가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도 이상하게 밖에서 해사파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유대함은 해사파가 천응교가 떠날 때 같이 따라갔나 싶어 조심스럽게 신상에서 나왔다. 그런데 신상 제단 앞에 영묘 20명이 단정한 자세로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유대함은 그들이 모두 혈도를 제압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대함이 그들 앞에 가서 보니 그들은 모두 서서 죽어 있었다. 유대함은 깜짝 놀랐다. 신상 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20명을 소리도 없이 사열을 짚어 죽일 수 있었을까? 천응교는 얼마 전부터 강남 일대의 모습을 드러낸 신흥교파였다. 해사파라면 악독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 해사파조차 겁에 질리게 할 만큼 천응교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에 놀라는 유대함이었다. 짧은 시간에 20명을 죽일 정도로 무공이 높은 사람이 있는 것만 봐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 것은 분명했다. 그들이 도룡도를 찾는다고 들고 있던 횃불들이 죽으면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유대함은 횃불을 들고 해신당 안을 둘러봤다. 그때 두 구의 시체가 엎드린 채 겹쳐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가서 보니 위에 엎어진 것은 덕성이었고 아래 엎어진 것은 해사파 영묘였다. 유대함이 덕성의 시신을 옮겨놓고 죽은 영묘의 시신을 들려고 할 때였다. 뒷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데 몸이 앞으로 휘청하며 쏠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봐도 체구가 80근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영묘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자세히 보니 영묘의 등줄기를 따라 일직선으로 벌어진 상처가 보였다. 그때 뭔가 번뜩하고 생각난 유대함이 그 상처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도룡도가 잡혔다. 아마도 영묘가 도룡도를 찾는다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덕성이 도룡도의 칼날을 앞으로 향해서 그 영묘를 뒤에서 덮치고 자신도 죽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100근이 넘는 데다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도룡도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그대로 밑에 있던 영묘의 몸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영묘들이 해신당 안을 찾아봐도 도룡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유대함은 제단 앞 휘장을 베어내서 도룡도의 묻은 핏자국을 닦아냈다. 그리고 도룡도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칼날을 아무리 봐도 어떤 물질로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100열이 날 정도의 화염에도 달궈지지 않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돌멩이도 무자르듯 잘라버리는 신병이기였으나 유대함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모는 요사스러운 물건일 뿐이었다. 유대함은 29가 넘는 시체를 처리할 방법도 없고 사당 여기저기 독소금이 뿌려져 있어 혹시라도 어민들이 사당에 왔다가 목숨을 잃을까 싶어 해신당을 불태워버렸다. 유대함은 도룡도를 스승인 장산봉에게 가져가 맡기는 게 좋겠다 싶었다. 유대함은 도룡도를 잘 싸매고 곧장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유대함이 전단강에 있는 나루터로 가보니 밤이라 그런지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유대함은 강변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 보았다. 그렇게 일각 정도 걷다 보니 강물 위에 작은 어선이 하나 떠 있는 게 보였다. 유대함은 강변에서 20-30척 거리에 있는 어선을 향해 목소리에 내공을 실어 사공을 불렀다.
유대함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선이 다가오자 유대함은 그대로 어선으로 뛰어올랐다. 유대함이 뱃머리에 발을 디디는 순간 뱃머리가 기우뚱거리면서 한쪽으로 쏠렸다. 사공이 유대함에게 뭔가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왔으나 유대함은 그저 자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어서 강을 건너자고 했다. 그렇게 유대함을 태운 어선은 강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강 중간쯤 지나갈 무렵 어디선가 범선이 나타났다. 유대함이 범선을 살펴보니 뱃머리 앞쪽이 강철로 덮여있는 모습과 돛대에 검은 독수리 표시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유대함은 검은 독수리 표시를 보자 이 배가 천은교의 것임을 알아봤다. 유대함이 범선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어선을 몰던 사공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방향키를 잃은 어선이 강물 위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유대함은 얼른 방향키를 잡고 배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 순간 뱃머리가 강철로 덮인 범선이 어선을 들이박았다. 찰나의 순간 유대함은 경공으로 몸을 날려 범선의 뱃머리로 올라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기가 타고 있던 어선이 산산조각이 나서 자네만 무리를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제야 유대함은 어선에 탔을 때부터 천은교 측에서 짜놓은 계략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제일 먼저 유대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철문으로 굳게 닫힌 선실이었다. 배 위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말고는 조용했다. 유대함은 천천히 선실문 앞으로 걸어가서 천은교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선실 안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유대함은 내공을 끌어올려 강철문을 향해 쌍장을 날렸다. 그러자 강철문과 연결된 벽면 부위의 나무가 힘에 밀려 틀어졌다. 다시 한번 유대함이 강철문을 향해 쌍장을 날리자 힘을 견디지 못한 나무 벽면이 틀어지며 무거운 강철문이 유대함 쪽으로 기울더니 넘어졌다. 유대함은 얼른 뒤로 물러났다. 강철문이 넘어지면서 난 소음이 사라지고 다시 적막함이 찾아왔다. 유대함이 선실 안쪽을 바라보니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 선실 안에서 유대함의 무공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의 괴한은 유대함에게 도룡도만 조용히 넘겨주면 무사히 강은 건너게 해주겠다고 했다. 유대함은 괴한에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러나 괴한은 그럴 필요 없다며 도룡도를 건네주고 떠나기만을 요구했다. 유대함은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자에게 도룡도를 줄 수는 없다고 했다. 도룡도는 무당산으로 가져가 스승인 장산봉에게 처분을 맡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괴한이 유대함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모기가 왱왱거리는 것처럼 옹알거렸다. 그때 마침 파도가 거칠어 주변이 시끄럽기까지 했다. 유대함은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몇 발자국 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파도가 범선을 흔들었는데 그와 동시에 명치와 대퇴부가 따끔거렸다. 곧이어 괴한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괴한은 유대함에게 도룡도를 건네주면 해독약도 주고 강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해독약이라는 말에 유대함은 얼른 명치를 더듬어 보았다. 그랬더니 명치에 아주 가는 은침이 박혀 있었다. 그제야 유대함은 괴한이 자기를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작게 낸 것을 알았다. 유대함은 괴한을 제압해서 해독약을 빼앗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 독이 더 퍼지기 전에 움직일 생각으로 오른손에 공력을 집중시킴과 함께 경공으로 빠르게 선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거리를 좁혀 들어갔다. 괴한도 미리 준비했는지 유대함이 일장을 날릴 때 같이 일장을 날려왔다. 유대함과 괴한의 일장이 서로 부딪혔다. 그 순간 괴한은 힘에 밀려 뒤로 날아가 벽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런데 유대함은 손바닥에서 극심한 통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손바닥을 보니 무수히 많은 은침들이 손에 꽂혀 있었다. 괴한은 유대함과 손바닥을 부딪힐 때 손에 암기를 끼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맨손으로 독침 박힌 암기 위를 때렸으니 손이 무사할 리 없었다. 독이 더 빨리 퍼지는 것을 느낀 유대함은 얼른 뒤로 몸을 날려 선실 밖으로 나왔다. 혹시라도 어두운 선실 안에 매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밖으로 나온 유대함은 품속에 가지고 있던 천심해독단을 먹었다. 하지만 잠깐의 응급처치는 몰라도 완전한 해독은 불가능했다. 독에 중독된 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당장은 악랄한 수법으로 자기를 위기로 몰아넣은 괴한에 대한 분노가 더 문제였다. 유대함은 등허리에 메고 있던 도룡도를 뽑아들었다. 그때 유대함을 따라 나오는 괴한을 향해 도룡도를 휘둘렀다. 괴한은 이리저리 칼을 피했다. 유대함은 한 차례 공격을 퍼붓고 다시 대치하며
도룡도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보았다. 나무는 물론 강철까지도 도룡도가 지나간 자리에 잘려나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과연 무림지존이라고 불릴 만한 도룡도였다. 그러나 이미 몸에 독이 퍼져 유대함은 더 이상 싸우기 힘든 상태였다. 괴한도 그걸 아는지 그러지 말고 도룡도와 해독약을 교환하자고 다시 한번 유대함을 설득했다. 결국 유대함은 괴한의 제안을 승낙하고 손에 쥐고 있던 도룡도를 선실 쪽 갑판 위에 던졌다. 유대함 생각에는 어차피 도룡도는 자기 물건도 아니었을 뿐더러 설령 자기 거라고 해도 도룡도가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다. 괴한은 갑판 위에 던져진 도룡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양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웃었다. 유대함은 괴한이 기쁨을 만끽할 시간을 기다려줬지만 어쩐 일인지 괴한은 해독제를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서서히 몸이 저려오면서 통증이 심해진 유대함이 결국 참지 못하고 어서 해독제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괴한은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면서 비열한 미소로 유대함을 바라봤다. 그러고는 어리숙한 놈이라고 유대함을 비웃었다. 네 손에 도룡도가 없는데 자기가 왜 해독약을 줘야 하냐며 박장대소했다. 그제야 유대함도 자기가 너무 경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차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구나. 유대함은 자신의 순진함과 괴한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솟았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저놈과 함께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남아있던 모든 공력을 끌어올려 괴한에게 쌍장을 날렸다. 유대함이 남아있는 생명을 불태우며 강렬한 공격을 가해오자 괴한은 도룡도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룡도가 반원의 반도 그리기 전에 괴한의 팔이 접히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진 도룡도는 괴한의 무릎을 찍어버렸다. 그 순간 괴한의 비명과 함께 유대함의 쌍장이 머리와 하단전으로 날아들었다. 도룡도는 100근이 넘는 무게를 지녔는데 이 괴한은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내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칼 쓰듯이 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그나마 얼굴로 날아오는 유대함의 일장은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아랫배로 날아오는 일장은 피할 길이 없었다. 괴한은 무릎에 박힌 도룡도의 칼자루를 꼭 쥔 채 유대함의 일장을 맞은 충격으로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 결국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다. 유대함이 배 위에서 보니 괴한은 죽는 순간까지도 도룡도를 부여잡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우습다기보다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범선도대 근처에서 사슬이 날아와 도룡도와 괴한을 건져갔다. 깜짝 놀란 유대함이 얼른 그쪽을 보니 한 검은 옷 입은 자가 사슬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유대함은 그 검은 옷 입은 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과 달리 몸은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쓰러진 유대함은 독이 온몸에 퍼져 발작하다 끝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금빛 잉어표기가 새겨진 큰 화병이 보였다. 금빛 잉어표기는 강호에서 용문표국을 상징하는 표기였다. 의식을 차린 유대함은 자신이 왜 용문표국에서 눈을 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단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보려고 해도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지난밤 자신이 배 위에서 괴한에게 독을 당해 쓰러진 것이 생각났다. 지금 유대함은 들것에 누워있는 신세였다. 겨우 보고 듣고만 할 뿐이었다. 유대함은 어느 대청 복도에 누워있었다. 머리 위와 발 아래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자기를 들고 온 모양이었다. 그때 대청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문표국의 총표두 도대금은 소림파 속가제자였다. 그는 외가무공의 조예가 깊었으나 정작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49개의 표창이었다. 강호에서는 손이 49개나 된다는 의미로 다비웅이라는 벼로를 붙여줬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고객 때문에 그 다비웅 도대금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다. 눈앞에 있는 고객은 남장을 하고 있지만 여자가 분명했다. 그런데 이 고객은 마치 용문표국을 깔보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정체불명의 남장 여자는 화물 탁송을 맡기로 온 주제에 감히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용문표국은 개업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사고도 없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천하의 그 어떤 표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도대금에게 이것은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심사가 뒤틀린 도대금은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들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고객을 돌려보낼 생각으로 자기가 먼저 조건 3가지를 걸었다. 첫째는 말썽이 없는 화물이어야 하고, 둘째는 내력이 분명한 화물이어야 하며, 셋째는 응하로 5만 량 이상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탁송 의뢰를 맡지 않겠다. 남장 여자가 도대금의 말을 듣고 말했다. 내가 맡기려고 하는 화물은 첫째, 말썽이 있는 화물이고, 둘째, 내력이 분명하지 않으며, 셋째, 응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던 도대금의 이마가 꿈틀거렸다. 남장 여자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제는 내가 3가지 조건을 말하겠다. 첫째, 총표두가 직접 화물을 운송할 것. 둘째, 임안부에서 허북성 양양부까지 무조건 10일 안에 도착할 것. 셋째, 만약 기한 안에 화물 운송을 못하거나 화물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용문표국은 몰살당한다. 도대금이 쾅 하고 탁자를 내려쳤다. 그 순간 도대금 뒤에 있던 사람들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그때 탁자 위에 묵직한 주머니 하나가 던져졌다. 성금으로 금화 2,000냥이면 부족한가? 순간 대청 안에 정적이 흘렀다. 대청 밖에서 듣고 있던 유대함의 입도 쩍 벌어져 닫히지 않았다. 그때 유대함은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놀라서 분명히 소리를 질렀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청 안에서 들리는 것은 도대금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용문표국을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보물을 다뤄왔던 도대금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잠시 자기 손을 거쳐 지나가는 것들이었지 자기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눈앞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의뢰를 승낙만 하면 금화 2,000냥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강호에서 화물도 아니고 탁송료만 금화 2,000냥이라는 말은 표사들 사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최고액이었다. 도대금은 부드러운 말투로 눈앞에 있는 고객님의 성함을 여쭤봤다. 남장을 한 고객은 자신을 그저 은씨 성을 쓰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대금에게 당부했다. 열흘 동안 낮밤을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마차는 바꿔도 절대 호송하는 사람을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열흘 뒤에 양양부 관할 무당산에 올라가서 무당파 장문조사 장산봉 어른에게 직접 화물을 인계해야 합니다. 은씨 고객의 당부에 도대금은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은씨 고객은 일어서면서 손을 한번 휘저었다. 그랬더니 어느새 날아간 가느다란 은침 10개가 사람 허리까지 오는 커다란 화병을 깨뜨려 버렸다. 도대금은 강호에서 49개의 표창을 잘 던진다고 해서 다비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이기에 방금 은씨 고객이 보여준 무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중량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가느다란 은침을 동시에 여러 개 날린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저만한 파괴력을 가지려면 그 안에 엄청난 내력이 실려야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은씨 고객이 제시한 3가지 조건 중에 3번째 조건이 도대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용문표국을 몰살시키겠다. 방금 전 은씨 고객이 보여준 무공만 봐도 그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꺼림직한 마음을 떨칠 수 없으면서도 황금 2,000냥이라는 유혹이 너무 커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도대금이 화물은 어디 있냐고 은씨 고객에게 물었다. 은씨 고객은 대청 밖으로 나와 유대함을 가리키며 저기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이 용문표국에서 무당산까지 운송해야 하는 화물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데리고 온 사람들을 거느리고 은씨 고객은 용문표국을 떠났다. 도대금이 유대함을 보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유대함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촉박한 도대금은 즉시 최측근인 추표두와 사표두를 불렀다. 그리고 용문표국에서 제일 실력 좋은 표사 4명을 붙여 마차를 준비시켰다. 오랜 표행 경험이 있는 도대금은 무당산으로 향하는 길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임안부에서 무당산까지 가는 길에는 크게 이름 떨치는 도적대나 산적대가 없었다. 그리고 화물이 귀한 보물도 아니고 부상자 한 명이니 딱히 노릴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 도대금의 예상은 적중했다. 낮밤을 쉬지 않고 열흘을 달려 무당산 기슭까지 가는데 별다른 위험은 없었다. 정확히 열흘 뒤 무당산 입구에 도착하자 용문표국 표사들은 긴장이 풀어졌다. 큰돈을 받은 일에 비해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도대금과 용문표국 표사들은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얼른 무당산에 올라 장산봉에게 화물을 인계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영문표국 표사들이 무당산에 진입하기 위해 산모퉁이를 도는데 산 위에서 6개의 말을 탄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호송대와 백척거리에 멈춰 서더니 앞과 뒤에 3기씩 2열 행대로 서서 호송대의 길을 막았다. 도대금은 표사들에게 마차를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앞으로 나가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도대금이 6사람을 살펴보니 앞에 2명은 도사 차림을 하고 있고 나머지 4사람은 그냥 보기에도 무공이 제법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도대금은 혹시 저들이 무당치렵 중 6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금이 자신을 밝히고 무당치렵이냐고 물었다. 만약 무당치렵이면 이 중에 맏형인 송대엽도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쓸데없는 명성이 뭐가 중요하냐고 도대금의 말을 받았다. 도대금이 보니 얼굴에 흑사마귀가 있는 사내였다. 도대금은 흑사마귀 사내가 송대엽이라고 생각했다. 흑사마귀 사내는 도대금에게 무당 사내는 왜 왔냐고 물었다. 이들 6이 무당치렵이라고 생각한 도대금은 부상자를 호송해서 장산봉에게 인계하러 왔다고 했다. 흑사마귀 사내는 이어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도대금은 호송하는 부상자가 누군지도 왜 다쳤는지도 모르고 단지 용문표국은 의뢰 맡은 일을 할 뿐이라고 했다. 흑사마귀 사내는 그럼 누가 이를 의뢰했냐고 다시 물었다. 도대금은 아무 의심 없이 은시고객의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자 흑사마귀 사내가 혹시 그 은시고객과 싸워봤냐고 물었다. 도대금은 싸워보지 않았지만 무공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답했다. 그때 흑사마귀 사내 옆에 있던 대머리 사내가 대뜸 도룡도는 누가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뜬금없이 도룡도 이야기가 나오자 도룡도가 세상에 나왔냐고 도대금이 놀라서 되물었다. 그러자 대머리 사내와 흑사마귀 사내가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대머리 사내가 말에서 몸을 날려 땅에 내려섰다. 그러더니 마차로 가서 휘장을 젖히고 안쪽을 두리번거리면서 확인하더니 흑사마귀 사내에게 눈짓을 했다. 도대금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좀 전에 대머리 사내가 말에서 뛰어내릴 때 사용한 경공이 소림의 것과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도대금은 장산봉의 무공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니 아직 소림사 테두리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흑사마귀 사내가 부상자를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했다.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니 자기들이 얼른 무당산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자 도대금도 얼른 이 찝찝한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아무 의심 없이 흑사마귀 사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도대금은 흑사마귀 사내에게 용문표국이 무당치렵에게 무사히 부상자를 인계했다는 증표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흑사마귀 사내가 차고 있던 장검을 풀어 자신이 이용하던 패검이라며 도대금에게 넘기면서 증거로 쓰라고 했다. 강호인에게 무기는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이었다. 도대금은 명성 높은 무당치렵이 맞이가 자신에게 검을 내줬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러면서 흑사마귀 사내는 품에서 금화 20냥의 가치가 나가는 금원보를 꺼내 수급이라며 도대금에게 건넸다. 도대금은 이미 황금 2000냥을 대금으로 받았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흑사마귀 사내는 황금 2000냥이나?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코웃음을 흘렸다. 그러고는 금원보를 도대금에게 던져주며 수고했다고 말하고는 마차를 끌고 사라졌다. 얼떨결에 날아오는 금원보를 받아든 도대금은 깜짝 놀랐다. 이유는 금화 표면에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당치렵이 명성은 들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금원보에 손 도장을 찍을 정도의 지력을 가진 무공이 무당파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도대금이 알기로 이만한 지력을 가진 무공은 소림파의 금강지력뿐이었다. 그때 축표두와 사표두가 옆으로 다가와서 좀 전에 무당치렵이 무례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명성 높은 무당치렵이라도 초면에 통성명도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부상자를 호송해 왔는데 밥 한 끼 대접도 안 하고 보내다니 무당파가 인정머리가 없다며 욕했다. 그제야 도대금도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다. 도대금은 꺼림직한 기분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짚어갔다. 도대금과는 달리 뒤따르는 용문표국 표사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다. 평소에 씀씀이가 좋은 도대금이니 돌아가면 분명히 큰 상금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 한 마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용문표국 사람들을 뒤따라 오던 말이 어느새 자기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달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 걷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나 보니 보통 말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은 키가 아주 큰 청춘마라는 준마였다.
이 말은 보통 말보다 다리가 길어 자연히 보폭이 훨씬 넓었다. 말 위에 탄 사람을 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였는데 호리호리한 것이 무공을 익힌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앞서가던 청춘말을 탄 20대 남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말머리를 돌려 도대금 쪽으로 다가와 혹시 용문표국 사람들이 아니냐고 공손히 인사를 해왔다. 표사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 수놓은 금빛 잉어를 보고 용문표국임을 안 것이었다.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을 장취산이라고 밝히면서 혹시 용문표국의 총표도 도대금도 함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용문표국 사람들이 모두 놀라했다. 장취산이라면 무당칠협 중 5째로 강호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도대금도 자신을 밝히고 장취산에게 용문표국 사람들을 소개했다. 장취산은 무당산 근처까지 와서는 왜 무당산에 와서 술 한잔 안 하고 가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늘은 스승님의 90세 수연날이니 무당산으로 올라가서 술 한잔하고 가라고 초대했다. 그 말을 듣자 옆에 있던 축표두가 나서 무당칠협이 다른 형제들도 장취산처럼 예의가 있었다면 자기들은 지금쯤 무당산에 있었을 것이라고 투정했다. 그 말을 듣고 장취산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장취산의 물음에 도대금이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다. 그러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장취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무당칠협 중에는 얼굴에 흑사마귀가 있는 사람도 없으며 지금 무당산은 스승의 90세 수연날로 다른 형제들은 무당산을 내려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산을 내려온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셋째 사형을 마중하러 오는 길인데 어떻게 6명을 만날 수 있냐고 했다. 장취산의 말을 듣자 도대금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도대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흑사마귀 사내가 건네줬던 검을 장취산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송대엽이 검이 아니냐고 물었다. 장취산이 칼을 받아 한번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더니 무당칠협은 모두 칼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이 칼에는 큰 형의 이름이 없다며 되돌려줬다. 그제야 도대금은 앞전의 상황을 되짚어봤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을 무당칠협이라고 한 적이 없었다. 무당산에서 내려온 것만 보고는 도대금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무당칠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었다. 도대금이 넉나간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니 용문표국의 다른 사람들도 도대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은시고객이 말했던 세 번째 조건이 떠올랐다. 도대금은 장취산에게 인사말을 건넬 생각도 못하고 즉시 말머리를 돌려 왔던 길을 달려나갔다. 그 뒤를 용문표국 사람들이 급하게 뒤쫓았다. 그러자 어느새 따라왔는지 나란히 옆을 달리던 장취산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취산은 그들이 설령 무당칠협이 이름을 팔았다고 해도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제야 도대금은 자기들이 무슨 일로 무당산까지 왔는지 장취산에게 말해줬다. 그 순간 도대금의 몸이 앞으로 튕겨 날아갔다. 장취산이 달리는 말에 말고삐를 잡아 세운 것이었다. 달리던 중에 말고삐가 당겨지자 말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급제동하면서 입이 찢어지며 피가 났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날아가던 도대금은 경공으로 공중에서 간신히 몸을 틀어 땅에 착지했다. 땅에 내려선 도대금은 즉시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용문표국 표사들도 일제히 칼을 뽑아 들었다. 도대금은 혹시 몰라 칼을 뽑아 들기는 했으나 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공을 모르는 사람처럼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진 장취산이 한 손으로 달리는 말을 세우는 것을 보고 그의 높은 내력에 놀란 것이었다. 장취산은 그런 도대금에게 싸울 의도가 없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한 환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다. 싸울 의도가 없다니 일단 안심한 도대금이었지만 그래도 손에서 칼을 놓지는 않았다. 도대금으로부터 환자의 생김새에 대해 들은 장취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 셋째 형이요. 그 말을 듣고 떨리기는 용문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진짜 호송하던 부상자가 무당칠협 중 셋째 유대함이고 혹시라도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용문표국 전체가 도대금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은시고객도 무서웠지만 잘못하면 현재 무림을 대표하는 양대 세력 중 하나인 무당파의 원한을 사게 되는 일이었다. 도대금의 말을 다 들은 장취산은 청춘말을 타고 무당산 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들이 갈만한 길을 따라 내달리다 숲속에 마차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말에서 내려 그쪽으로 가보니 마차는 넘어져 있고 마차를 끌던 말은 머리를 맞아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이 한 명 엎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장취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을 뒤집어 보았다. 그 사람은 셋째 사형인 유대함이었다.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장취산이 보니 손목부터 팔꿈치 어깨까지 모조리 뼈가 부서져 있었다. 다리도 발목부터 무릎까지 뼈가 부서져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고문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나마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장취사는 그런 유대함을 품에 안고 모든 공력을 쏟아부어 전속력으로 무당산으로 달렸다. 그리고 무당산에 도착해 장산봉에게 유대함을 건네주고는 탈진으로 쓰러져 혼절하고 말았다. 유대함 사건으로 무당파는 혼란에 빠졌다. 유대함은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 폐인이 되었다. 장산봉은 무당 7엽 중 첫째 송원교, 넷째 장송계, 여섯째 을리정을 소림사로 보내 진상을 알아보게 했다. 그리고 둘째 유연주와 막내 막성국을 영문표국으로 보내 그 일가족을 보호하게 했다. 다섯째 장취사는 유연주와 막성국이 영문표국으로 떠난 다음날 유대함이 누구에게 독을 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으로 떠났다. 장취사는 임안부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영문표국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물어봤다. 그런 다음 객점을 찾아 여행길에 지친 몸을 먼저 씻고 해가 질 무렵 시장에서 옷을 구입했다. 푸른색 장포에 유생들이 쓰는 반건을 착용하고 손에는 부채를 하나 사서 들었다. 영문표국을 향해 길을 가던 장취산의 눈에 호수가 보였다. 영문표국은 임안부에서 명성이 높은 만큼 재력도 제법 있어 보였다. 네 채의 건물에 정원마당이 있는 사업원으로 이루어진 곳이 다소 고신화되는 대저택이었다. 그리고 표국 정문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어 경치가 아주 좋았다. 그런데 표국 정문 앞 호숫가에 놀이배 한 척이 정박 중이었다. 선박 위에 혼자서 술을 마시는 풍류객이 있었는데 그자의 옷차림이 장취산의 옷차림과 똑같았다. 장취산은 영문표국 정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 넓은 대저택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취산이 대문을 밀어보니 대문은 빗장이 걸려있지 않는지 그냥 열렸다. 장취산이 큰 소리로 도대금을 찾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보이는 대청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장취산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장취산이 놀라 다시 대문으로 가보니 들어왔던 문은 닫히고 빗장까지 걸려 있었다. 저택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장 빗장을 풀고 밖으로 나갔겠지만 장취산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뒤돌아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불빛 한 점 없이 어두운 데다 작은 짐승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계속해서 도대금을 찾으면서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장취산을 향해 칼이 날아든 것이다. 장취산은 본능적으로 칼을 피해 주먹으로 상대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옆구리를 맞은 상대가 날아가 벽에 처박히는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칼이 날아들었다. 장취산은 몸을 앞으로 숙여 칼을 피하고는 웅크린 몸을 뒤로 밀어내면서 팔꿈치로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다. 어둠 속에서 복부를 맞은 상대가 비명을 토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때 벽면 양쪽 위에서 그림자 두 개가 장취산을 향해 동시에 칼을 날려왔다. 장취산은 날아드는 칼날 사이를 몸을 틀어 비집고 들어가서는 왼손으로 상대의 옆구리에 일장을 날리고 다시 몸을 돌려 오른 주먹으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옆구리에 일장을 맞은 그림자는 멀리 튕겨 날아갔다. 그리고 명치를 맞은 상대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고 말았다. 비록 기습을 당하기는 했지만 상대가 누군지 몰라 장취사는 모든 공격에 3할의 공력만 사용했다. 명치를 맞고 주저앉은 상대가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원한에 찬 눈빛으로 장취산을 올려다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며 떳떳한 사내라면 정체를 밝히라고 고함쳤다. 장취산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왜 저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기습한 주제에 겨우 3할 공력으로 죽지 않을 만큼 때렸는데 잔인하다고? 기습이나 하는 것들이 감히 떳떳함을 입에 올려? 장취산은 기가 찼다. 장취산은 상대를 내려다보면서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그러고는 자신은 떳떳한 사내니 이름을 숨겨 무엇하겠냐며 자기는 무당파 장취산이라고 이름을 밝혔다. 장취산이 이름을 밝히자 장취산을 습격했던 4명이 모두 놀랐다. 장취산에게 이름을 밝히라고 했던 그림자가
정말 응구철획 장취산이 맞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그림자는 혹시 남의 이름을 파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장취산은 어이가 없어 몸에 지니고 있던 호두구와 판관피를 꺼내 서로 부딪혀 불꽃을 만들었다. 갈고리 모양의 호두구와 철로 만든 분 모양의 판관필은 강호에서 오직 장취산만이 사용하는 무기였다. 장취산의 무기를 보자 눈앞에 있던 그림자가 절규했다. 어떻게 명문정파의 제자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 피 맺힌 원한은 바다보다 깊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 돌아가지만 너는 이번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그림자 4명은 서로를 부축해서 용문표국을 나갔다. 떠나는 4명을 보면서 장취산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왜냐면 좀 전에 호두구와 판관피를 부딪히면서 불꽃이 튈 때 그림자 사내들의 복장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황색 승복이었다. 무림에서 황색 승복을 입는 곳은 오직 소림사 승려들 뿐이다. 왜 소림사 승려들이 용문표국에 있는지도 의문이었지만 그들이 왜 자기를 기습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리고 피 맺힌 원한이라니. 궁금증을 뒤로 한 채 장취산은 화접을 찾아 소재하고 있던 부싯돌로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다른 대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마당에 한 여인이 엎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장취산이 놀라 그 여인을 뒤집어 보니 여인은 웃는 얼굴로 죽어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죽을 수 있지? 그러고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대충 봐도 그 수가 수십이었다. 그리고 장취산은 벽에 기댄 채 죽어있는 소림사 승려를 발견했다. 또 그 승려와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림사 승려 한 명이 웃는 얼굴로 죽어 있었다. 이것이었구나. 좀 전에 자기를 습격했던 승려가 피 맺힌 원한이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장취산은 자기가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 일로 무당파와 소림사 간에 큰 분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 순간 문득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용문표국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길을 떠났던 둘째 사형 유연주와 막내 막성국은 어디 있지? 만약 그 두 사람이 예정대로 용문표국에 먼저 도착했다면 이런 끔찍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일단 유연주와 막성국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 들었다. 장취사는 급히 대청을 나와 외벽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 경공을 사용해 훌쩍 외벽을 뛰어넘었다. 그러고는 외벽 바깥쪽으로 내려서려는 순간 어디선가 묵직한 파궁음이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한 승려가 날린 선장이 무서운 속도로 장취산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장취산은 몸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에 공력을 집중시켜 날아드는 선장의 윗부분을 강타하며 그 반발력을 이용해 몸을 다시 띄워 담벼락 위에 착지했다. 담 위에 내려앉기 전에 이미 장취산의 손에는 호두구와 판관필이 들려 있었다. 장취산은 자기를 공격한 승려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장취산을 공격했던 승려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장취산을 공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또 다른 승려가 맞고 나서면서 자기들을 소개했다. 자기는 원음이며 옆에 있는 사람은 사죄되는 원업이라고 했다. 장취산은 소림사의 원자 학렬 대사들께서 왜 자기를 기습했냐고 따졌다. 그러자 원음 대사가 적반하장이라며 용문표국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소림사 승려를 둘이나 죽인 사람이 할 소리냐고 했다. 그러면서 원음은 이번 일은 소림사와 무당 간에 매우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자기들을 따라 소림사로 가서 방장스님의 처분에 따르라고 했다. 장취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자기는 용문표국을 몰살시킨 적도 소림사 승려를 죽인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원음이 큰 소리로 해풍이라는 승려를 불렀다. 그랬더니 멀찌감치 나무 뒤에 있던 4명의 승려가 다가왔다. 좀 전에 저택 안에서 장취산에게 얻어맞고 물러간 사람들이었다. 원음은 해풍에게 장취산이 용문표국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봤냐고 물었다. 그러자 해풍은 장취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기 두 눈으로 장취산이 용문표국 사람들을 죽이고 해통과 해광사형을 죽이는 것을 똑똑히 봤다며 원망에 찬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장취산은 어이가 없어 정말 내가 죽이는 것을 봤냐고 되물었다. 해풍은 다시 한번 장취산이 맞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기는 두 사형이 장취산에게 맞아 죽을 때 멀리서 똑똑히 봤다고 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머리 모양이며 네가 입고 있는 푸른색 장포에 유생들이 쓰는 반건까지 거기다 지금 네가 허리춤에 꽂고 있는 부채까지
내가 다 기억한다. 해풍의 말을 들은 장취산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장취산은 주변에 촛불 담긴 화접을 구해 자기 얼굴을 비추며 해풍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잘 보라고 했다. 해풍은 손가락질하며 장취산에게 욕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촛불에 비친 장취산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해풍의 당황한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아니, 당신은? 그러면서 해풍이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해풍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지더니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원음과 다른 소림사 승려들이 장취산이 해풍을 죽였다며 비명을 질렀다. 해풍이 죽자 원음과 원업은 분노해서 장취산에게 죽기로 덤볐다. 장취산은 변명할 틈도 없이 먼저 몸을 피하기에 바빴다. 다행히 인류 고수급인 장취산과 아직은 이루 고수급인 원음과 원업 사이에 실력차가 있어 공격 일변도인 원자 학렬 스님들과 방어 일변도인 장취산은 서로 다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근처에서 세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소림사이자 학렬 스님들은 아직 3류 고수급이라 감히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어느새 싸움판이 근처 나무숲까지 밀려나고 있었다. 그때 장취산의 등 뒤에서 나무숲이 흔들리더니 한 덩치 큰 스님이 뛰어나와 장취산을 붙잡으려고 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난 스님은 장취산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놀란 장취산이 어깨를 비틀어 피하면서 몸을 돌려 그 덩치 큰 스님의 복부에 주먹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이 덩치 큰 스님은 장취산의 주먹을 몸으로 받고도 조금 밀려날 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 덩치 큰 스님은 원심대사로 원음대사의 사제였다. 싸움은 졸지에 3대1이 되었다. 아무리 장취산이 인류 고수급이라고 해도 소림사 원자 학렬 세 사람을 적당히 봐주면서 상대할 수는 없었다. 장취산도 마음을 고쳐먹고 진심으로 세 사람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기서 패한다면 장취산은 이들 손에 잡혀 소림사로 끌려가게 될 판이었다. 원음과 원업은 쇠로 된 선장을 무기로 사용했고 원심은 맨손으로 호조공이라는 무공을 사용했다. 소림사 호조공은 5손가락을 강철같이 단단하게 수련해서 5손가락으로 마치 호랑이 발톱 마냥 상대를 찢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이미 좀 전에 원심의 기습 공격에 장취산의 어깨 끝 살점이 찢겨 있었다. 스친 것이 이 정도니 정말 무서운 무공이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싸우겠다고 마음먹은 장취산의 무공 역시 대단했다. 처음에는 세 사람이 협공하는 바람에 호각지세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장취산이 승세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개인 간 실력 차이가 있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취산이 원자 학렬 스님들 공격 방식에 적응해 버린 것이었다. 여유를 찾은 장취산은 먼저 가장 맹렬히 공격하는 원업이 들고 있는 선장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서 날려버렸다. 그런 다음 팔꿈치로 원업이 죽지 않을 만큼만 힘을 실어 목젖 아래를 강타했다. 원업이 일격을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걸 보고 원음이 선장의 공력을 최대한 실어 장취산을 찔러왔다. 장취산도 손에 들고 있던 판관필의 공력을 주입해서 찔러오는 선장 옆을 강하게 후려쳤다. 공력이 실린 두 쇠뭉치가 충돌하자 범종이 울리듯 큰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선장이 판관필을 맞고 옆으로 강하게 튕겨나가자 선장을 잡고 있던 원음의 몸도 따라 옆으로 기울었다. 옆구리가 무방비로 노출된 틈을 놓치지 않고 장취산이 뛰어들면서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 주먹을 맞고 원음의 몸이 꺾이며 쓰러졌다. 그때 등 뒤에서 원심이 호랑이 발톱 같은 손을 핥혀왔다. 장취산은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몸을 틀었다. 그러고는 원심의 다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그러나 원심의 하체가 워낙 잘 단련되어 있어 장취산이 날린 하단 발차기를 맞고도 잠시 몸이 기우뚱할 뿐 다시 중심을 잡았다. 그러고는 다른 손을 쭉 뻗어 장취산의 목을 잡으려고 했다. 장취산은 몸을 뒤로 완전히 누우면서 발을 올려 찼다. 몸의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던 원심은 밑에서 올라오는 장취산의 발을 턱에 맞고 결국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원심까지 쓰러지자 장취산은 들고 있던 호두구와 판관필을 허리춤에 꽂아 넣었다. 장취산에게 맞은 원자 학렬 스님들은 모두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장취산을 원한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스님들이 의식을 잃지 않은 것은 장취산이 공격에 큰 힘을 싣지 않아서였다.
비록 싸우기는 했으나 장취사는 스님들에게 별다른 원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취사는 스님들에게 자기는 진범을 잡으러 가야 하니 더는 쫓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장취산이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기력을 찾았는지 원자 항멸 스님들이 쫓아오며 도망가지 말라고 고함을 쳤다. 장취사는 경공을 사용해서 뛰기 시작했다. 싸움이야 이길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는 저들을 포기하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였다. 원자 항멸 스님들도 경공을 사용해 장취산을 추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취산과의 거리만 벌어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뒤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장취산이 놀라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뒤쫓아오던 스님 세 사람이 모두 얼굴을 감싸고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원자 항멸 스님들과 멀지 않은 곳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장취산이 그 그림자를 쫓으려고 발을 옮기려 하는 순간 원안에 사무친 원업이 내 남은 눈도 마저 가져가라고 고함을 쳤다. 장취산이 놀라 세 사람을 자세히 보니 모두 한쪽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장취산은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고함치고는 그림자가 이동한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다. 원업이 땅에 떨어진 선장을 집어들고 장취산을 뒤쫓으려고 했으나 원음이 말렸다. 원음은 소림사로 돌아가 이번 일을 고하고 자기들보다 윗배분의 고승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하자고 했다. 장취산이 그림자를 쫓아 호숫가 갈대밭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갈대밭이 흔들리면서 누군가 튀어나왔다. 다름 아닌 도대금이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도대금은 다짜고짜 장취산의 멱살을 움켜잡고 가족을 죽인 원수라며 울부짖었다. 장취산이 도대금을 바라보며 여기 어떻게 있는 거냐고 묻는데 느닷없이 등 뒤에서 누군가 공격해 들어왔다. 장취산은 도대금에게 멱살을 잡혀 있으면서도 놀라지 않고 뒤차기로 습격하는 사람을 걷어찼다. 그러면서 도대금의 멱살을 뿌리치고 뒤돌아보니 해자 항렬의 소림승려였다. 도대금이 왜 자기 일가족을 죽였냐고 고함을 치며 따져 물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대금의 눈이 풀리더니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그러고는 숨을 쉬지 않았다. 장취산에게 걷어차여 엎어졌던 소림승이 일어나면서 내 놈이 또 사람을 죽였다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니 뒤돌아서 도망치며 장취산이 도사형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도망치던 소림승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다. 장취산은 도대금의 시신을 살피다 그 뒤쪽을 봤다. 거기에는 축표두와 사표두 그리고 소림사승려 2명이 죽어 있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담력이 큰 장취산도 이제는 조금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호수 저편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장취산이 호숫가를 바라보니 유람선 한 척이 떠 있었다. 유람선은 선실이 따로 있는 꽤 큰 범선이었다. 뱃머리에서 한 사내가 검은고를 연주하다 말고 장취산을 보며 배로 와서 함께 즐겨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장취산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뭘 보지 않았을까 해서 주변에 나무토막 몇 개를 강에 던져 그걸 발판 삼아 경공으로 배 위로 올라갔다. 장취산이 막상 배 위에 올라 그 사내를 가까이에서 보니 그 사내는 남장 여인이었다. 장취산은 자신을 밝히고 남장 여인에게 오늘 밤 용문표국에서 벌어진 일에 관해 본 것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장취산의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좀 전에 장취산이 보여준 무당파 무공에 관한 칭찬만 쏟아냈다. 더 물어봐야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장취산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녀의 이름을 물어봤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이름은 은소소라고 했다. 장취산은 은소소라는 이름을 듣자 도대금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장취산은 은소소를 보며 도대금에게 셋째 사형인 유대함을 맡긴 사람이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은소소는 자기가 전당강변에 누워있는 유대함을 발견하고 도대금에게 맡겨 무당산으로 보냈다고 했다. 장취산은 그 말을 듣자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는 다시 한번 오늘 밤 용문표국 일가족을 몰살한 범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은소소는 가만히 일어나 선실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취산은 그 소리를 듣고 선실 안으로 들어서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기에는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은소소가 앉아 있었다. 용문표국에 들어서기 전 봤던 놀이배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흑육에게 모습이었다. 장취산은 은소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다. 그리고
해풍이 왜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했는지도 알만했다. 장취산이 정말 당신이 그런 거냐고 물으니 은소소는 대수롭지 않게 모두 자기가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장취산이 오해를 받게 만든 것도 모두 자기가 꾸민 일이라고 했다. 그 말에 장취산은 왜 그랬냐며 분노에 찬 일가를 날렸다. 은소소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은소소의 팔에 검정빛 강철 표창 3자루가 박혀 있었다. 표창이 박힌 상처 부위가 검정빛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독에 중독된 것 같았다. 은소소가 장취산에게 이것을 알아보겠냐고 했다. 은소소의 팔에 박혀있는 표창은 분명 소림파 매화표였다. 장취산뿐만 아니라 강호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매화표는 소림에서만 사용하는 동문 암기였기 때문이다. 장취산이 어떻게 하다 부상을 입게 되었냐고 은소소에게 물었다. 은소소는 자기가 부상을 입게 된 20일 전 이야기를 해줬다. 은소소는 유대함을 용문표국에 맡기고 몰래 그들 뒤를 쫓았다고 했다. 자기는 공개적으로 나설 형편이 못 되는 처지라 용문표국에 이를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용문표국 호송대가 무당산 입구까지 아무런 위험 없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은소소가 그들 모르게 뒤를 따르면서 위험을 제거해 줬기 때문이었다. 도대금이 무당산 입구에 도착해서 정체불명의 6명에게 유대함을 넘겨줄 때도 은소소는 근처에 숨어서 모두 보고 있었다. 그 순간만은 은소소도 도대금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무당 칠협인 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유대함을 인계해서 자리를 떠나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리던 은소소 머릿속에 문득 위문 하나가 떠올랐다고 했다. 무당 칠협은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무림에 알려져 있는데 좀 전에 봤던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남을 대하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내 가족이 다쳤다면 당연히 모두 말에서 내려 마차로 달려와 얼마나 다쳤나를 먼저 걱정하고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전에 그들은 유대함을 인계받으면서 웃고 떠들며 환호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내 가족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정상적일 리 없었다. 속은 것을 깨달은 은소소는 즉시 발걸음을 돌려 그들 6명을 쫓아갔다. 은소소는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당신들이 정말 무당 칠협이냐고 물었다. 그들 6명은 어리숙한 용문표국 사람들과 다르게 남장을 한 은소소를 보자 그녀가 바로 도대금이 말한 은시고객임을 알아봤다. 흑사마귀 사내는 등 뒤에 있던 2명에게 은소소를 제거하라고 시키고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마차를 이끌고 길을 나아갔다. 은소소가 마차를 쫓으려 했지만 그녀 앞을 막는 2명의 고수가 생각보다 강했다. 은소소는 이 2명과 싸우는 과정에서 매화표에 당해 중독되었던 것이다. 겨우 은침으로 2명을 따돌리고 용문표국 일행이 있는 쪽으로 되돌아왔던 은소소는 마침 도대금과 장취산이 만나는 것을 봤다. 숨어서 대화를 엿들어 보니 장취산이 상황을 파악하고 무당이 개입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은소소는 무당이 개입한다면 더는 자기 도움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임안부로 돌아왔다고 했다. 임안부로 돌아온 은소소는 아는 의원을 찾아 치료하려고 했으나 어떤 독에 당했는지 알지 못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행히 은소소가 무공이 높아 내공으로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는 있지만 표창을 잘못 뽑다가 혈관에 독이 침투하는 날에는 그녀로서도 손쓸 방도가 없어 20일이 지나도록 고통을 참고 있다고 했다. 은소소는 소림파의 동문 암기에 당했으니 혹시 소림의 속가제자인 도대금은 해독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해독제를 얻을 생각으로 용문표국으로 향했다고 한다. 처음 도대금에게 유대함을 맡기면서 내건 3가지 조건 중에 문제가 생기면 용문표국을 몰살시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은소소에게 진짜 그럴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용문표국은 달랐다. 도대금이 어찌 은소소의 진짜 마음을 알겠는가? 은소소가 용문표국을 찾아갔을 때 도대금은 이미 무사들을 매복시키고 소림사의 구원을 요청해 패자 학렬 승려들까지 용문표국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다. 마침 용문표국을 찾아가려고 하던 날 낮에 장취산이 임안부에 도착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은소소는 몰래 장취산의 뒤를 밟으면서 장취산이 산 옷과 부채를 자기도 똑같은 것으로 구입했다고 했다. 은소소는 자기가 왜 장취산과 같은 옷을 샀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장취산보다 먼저 용문표국에 들렸던 은소소는 결국 매복한 무사들로부터 기습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소림사에서 구원병으로 온 해자 학렬 승려조차 3류급 고수인데 용문표국에서 매복시켜놓은 칼잡이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무리 매복을 하고 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1류급 고수인 은소소에게 상대가 될 리는 없었다. 비록 은소소가 중독을 당해 가진 힘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용문표국을 몰살시키기에는 충분한 힘의 격차가 있었다. 은소소는 용문표국을 몰살시키면서도 소림과 적이 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소림 승려들에게 해독제만 받고 살려보낼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소림 승려들도 해독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장취산이 도착했고 은소소는 숨어서 지켜보다가 장취산을 도와줬다고 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장취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유대함을 구해준 것에 관해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용문표국을 몰살시킨 것과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에 관해서는 나무랄 수밖에 없었다. 19살이 될 때까지 은소소는 그 누구에게도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었다. 자기 생각에는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장취산이 그런 자신을 질책하자 화가 난 은소소는 손을 들어 표창이 박힌 팔을 내려쳤다. 장취산이 놀라서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쳤다. 그러고는 얼른 은소소의 다친 팔을 들어 소매자락을 찢어냈다. 팔에 박힌 3개의 표창 중에 하나가 은소소의 자해로 깊숙이 팔에 박혀 있었다. 결국 그 표창은 혈관을 건드렸는지 은소소의 상처 주위 피부가 조금씩 검정빛으로 물들어갔다. 그리고 은소소는 자기가 죽으면 모두 장취산 당신 탓이라고 말하고는 상처가 퍼지는 것을 막고 있던 내공마저 풀어버렸다. 그러자 독은 빠른 속도로 혈관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당장 쓰러졌겠지만 무공고수인 은소소라 그나마 잠시라도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은소소 역시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몸을 휘청이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래지면서 이마에 땀이 고이는 모습이 오래 버틸 것 같지 않았다. 장취사는 먼저 은소소부터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소소는 치료보다 사과를 먼저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장취사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철부지라도 자기 목숨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다니. 장취사는 먼저 목숨부터 구하고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은소소에게 사과했다. 그런 다음 품에 가지고 있던 천심해독단을 먹이고 은소소의 다친 팔을 들어 상처 부위 양쪽을 손으로 잡았다. 그러고는 내공을 끌어올려 은소소의 상처 부위로 흘려보냈다. 장취산의 머리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그때 은소소의 팔에 박혀있던 표창 하나가 튕겨져 날아가 벽에 박혔다. 그 자리에서는 검은 피가 솟구치더니 이내 붉은 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뛰어들어오면서 이놈이 뭐하는 짓이냐고 고함쳤다. 은소소를 모시는 뱃사공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는 등 뒤에서 장취산을 공격했다. 정신을 집중하고 있던 장취산은 입을 열어 설명할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장취산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뒤차기로 뱃사공을 차서 날려버렸다. 그러고는 발을 땅에 다시 디딤과 동시에 내력을 강하게 밀어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표창이 뽑혀 날아가 벽에 박혔다. 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검은 피가 솟아나더니 이내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표창은 아무리 내공을 밀어넣어도 쉽게 뽑히지 않았다. 은소소가 자기 손으로 깊숙이 박아넣은 그 표창이었다. 그때 밖에서 아가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강물 위 저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 내공이 깊은 고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조금 전 장취산에게 맞고 날아가 처박힌 뱃사공이었다. 뱃사공은 겨우 몸을 일으키자마자 이쪽으로 다가오는 배를 향해 소리쳤다. 상단주 빨리 오시오. 지금 어떤 놈이 아가씨를. 감히 어떤 놈이 아가씨를 해한단 말이냐? 다가오는 배에서 노성이 터져 나왔다. 다가오던 범선은 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배를 들이박았다. 그 충격으로 배가 기우뚱했지만 장취사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선실로 뛰어들어온 상금붕은 웬 남자가 은소소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 상금붕은 뭐라 따져 묻기도 전에 공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장취산의 등 쪽 심장 부위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장취산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은소소에게 흘려보내던 내공을 등 쪽으로 돌려 방어했다. 실로 엄청난 공력이 실린 충격이 등에 전해졌다. 무당파에는 상대의 힘을 받아들여 흘려보내는 기공법이 있었다. 장취사는 등에서 전해지는 충격파에 자기 내공을 더해서
은소소의 팔로 흘려보냈다. 그러자 깊숙이 박혀있던 표창이 마침내 뽑혀 날아가 벽에 박혔다. 그리고 어김없이 검은 피가 분수처럼 치솟았다. 다음 일장을 준비하던 상근붕은 갑자기 은소소의 팔에서 표창이 날아가고 검은 피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자 날리던 장력을 급히 회수했다. 울음에서 잔뼈가 굵은 상근붕은 금세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검은 피가 붉은색으로 변하자 그제야 장취사는 내공을 거두고 은소소의 팔을 놓아줬다. 이제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치료가 끝나자 은소소는 상근붕의 성급함에 대해 꾸짖었다. 민망해진 상근붕은 먼저 장취산에게 사과하고 또 은소소를 치료해 준 것에 관해 감사 인사를 했다. 상근붕은 얼른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상근붕은 은소소에게 현무단 백단주가 왕반산도에서 양도입이 행사 준비를 끝마쳤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사파와 거경방 그리고 신곤문의 순애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곤륜파에서도 도룡도를 보기 위해 참석한다고 했다. 도룡도라는 말에 장취사는 깜짝 놀랐다. 셋째 사형 유대함이 괴한에게 습격당한 것은 모두 도룡도 때문이었다. 장취사는 자기도 왕반산도로 가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대함을 해친 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장취사는 은소소를 따라 왕반산도로 향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